엄마, 다음 휴가 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충성.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딸의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총구와 탈영병이라는 낙인. 흑풍의 함정에 빠져 죽음의 문턱에 선 하사. 강한 나는 오직 어머니에게 보낸 그 짧은 톡톡 소리에 모든 희망을 겁니다. 그건 20년 전 자신이 딸에게 장난처럼 가르쳤던 처절한 구조신호, 모스보호였으니까요. 부대 지하 터널, 마약 재배, 엄마 살려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간신히 파헤친 딸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내 금쪽 같은 딸이 사실은 나조차 몰랐던 국가정보부 소속의 코드 블랙 요원이었다니. 군단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 카르텔. 흑풍의 실체와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어머니의 처절한 전쟁. 과연 이 모녀는 살아남아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것도 내 부대 안에서? 딸이 목숨 걸고 파헤친 군 내부의 악마 같은 조직, 흑풍에. 그리고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군단장의 계급장을 던지고 직접 총을 든 어머니.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들 비공식 작전 여명의 서막이 지금 열립니다. 도대체 148부대 지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으로 여러분의 오늘이 기적 같은 일들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군부대 외곽 철조망 옆에 낡은 공중전화 부스 하나가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철제 부스였는데 문짝이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렸죠. 늦가을 오후 위병소에서 20걸음쯤 떨어진 그 자리에서 군복 차림의 젊은 여성이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한나. 왼쪽 어깨의 계급장엔 하사라는 두 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의 눈빛은 하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씩 주변을 훑는 눈이 차갑고 빠릅니다. 한나는 위병소 쪽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당직 병사가 등을 돌린 사이 재빨리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한나가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며 낮게 물었어요. 목소리만 들으면 누가 봐도 딸이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처럼 들렸죠. 응, 나야. 오랜만이다. 밥은 먹고 다니냐? 전화기 너머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육군 중장 강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군단 본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결제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딸의 전화라는 걸 알고 서류를 내려놓았죠. 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전화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나가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더니 검지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톡, 톡. 잘 안 들려요. 어머니 목소리가. 나는 잘 들리는데. 거기 공중전화가 오래된 모양이구나. 강혜서가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어요.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려던 손이 허공에 그대로 떴죠. 딸이 방금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짧고 길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소리. 강혜서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잘 안 들리면 다시 한번 두드려봐. 네, 그렇게 해볼게요. 한나가 다시 수화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좀 더 천천히, 또렷하게. 짧게, 길게, 짧고 짧게, 다시 길게. 위병소 쪽에서 병사 하나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잘 안 들려요. 강에서는 이미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책상 메모지 위에 점과 선이 빠르게 채워졌어요. 딸의 손끝이 만든 리듬이 강혜서의 손끝에서 글자가 됐죠. 어머니, 이제 좀 들려요? 한나가 다시 수화기를 귀에 댔어요. 응, 들린다. 밥 잘 챙겨 먹어라. 강혜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그래. 들어가라.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나왔어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부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강에서는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손에 쥔 펜이 멈췄어요. 점과 선이 단어가 됐어요. 단어들이 문장이 됐죠. 부대 지하, 터널, 마약. 강혜서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집무실 안이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연병장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강혜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은 메모지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 부호를 강혜서가 한나에게 가르쳐 준 건 한나가 10살이던 때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두 모녀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죠. 커피잔 옆에 메모지를 펼쳐두고 강혜서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자, 이건 뭐야? 한나가 받아 적고는 두 눈을 빛내며 외쳤습니다. 엄마, 사랑해. 강혜서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맞아, 잘했다. 그게 놀이였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쓰일 줄은 그날 두 사람 모두 몰랐죠. 강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개인 보안 단말기를 꺼내 군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이름 세 글자를 입력했죠. 강한나.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드 블랙. 조회 불가. 강혜서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꾹 닫은 채 단말기를 덮고 개인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죠. 나야. 148부대 하사 강한나. 비공식으로 신원 파악해줘. 지금 바로. 상대가 뭔가를 물으려 하자 강혜서가 손을 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물어. 먼저 알아봐. 전화를 끊고 강혜서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 뒤로 두 손을 모으고 연병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사들이 열을 맞춰 뛰고 있었죠. 발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강혜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딸의 손가락 두드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잘 안 들려요, 어머니. 2시간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말해. 강혜서가 전화를 받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강한나의 실제 계급은 대위입니다. 국가정보원 안보팀 소속이고요. 현재 148부대의 하사 신분으로 위장 잠입해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혜서가 창가에 한 손을 짚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죠. 임무 내용은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국정원 보안 등급이 너무 높아서요. 알겠어. 수고했어. 강혜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딸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위 강한나. 하사로 신분을 감추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딸. 그리고 그 딸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낸 세 단어. 부대 지하, 터널, 마약. 강혜서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잠시 들여다보다가 반으로 접어 제복 안주머니에 넣었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병장 깃발이 세차게 펄럭였어요. 강혜서는 눈을 떼지 않고 그걸 바라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어요. 148부대 안쪽 외딴 구역, 오래전 폐쇄된 탄약고, 건물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죠.
철문엔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바랜 글씨 아래로 녹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한나는 그 철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귀를 세우고 주변 소리를 확인했죠. 멀리서 순찰조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한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자물쇠를 건드렸어요.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안은 캄캄했어요. 한나는 이마에 붙인 소형 야간 조명을 켰죠. 탄약고 바닥 한쪽에 뚜껑이 달린 철제 해치가 있었어요. 한나는 해치를 들어 올리고 계단을 밟았습니다. 내려갈수록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풀인지 흙인지 모를 이상한 냄새가 지하로 내려갈수록 짙어졌죠. 계단 끝에서 한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입술 사이로 짧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지하 공간이 넓었습니다. 형광등이 일렬로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화분 수백 개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허리 높이까지 자란 식물들이 열을 맞춰 서 있었죠. 한쪽 벽엔 가공 장비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선반 위에 장부 여러 권이 쌓여 있었어요. 한나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날짜와 수량, 그리고 지역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민간 주소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한나의 눈이 빠르게 지면을 훑었습니다. 손목에 감긴 소형 촬영 장치를 장부 위에 가져갔어요. 찰칵, 찰칵, 찰칵.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촬영 장치가 소리 없이 작동했습니다. 한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철제 해치가 열리는 소리였죠. 발소리가 계단을 밟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장부를 제자리에 꽂고 몸을 낮췄습니다. 선반 뒤쪽으로 파고들었어요.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죠. 숨을 입으로 아주 얕게 내쉬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았어요. 오늘 분량 확인해.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한나는 선반 틈으로 눈을 좁혔어요. 군복 차림의 남자가 지하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죠. 138부대 대대장 오진혁이었어요. 계급은 중령. 한나의 직속 상관이었죠. 오진혁 옆에 부하 둘이 클립보드를 들고 장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 주 반출 물량이 좀 모자라죠. 가공 속도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서요. 부하 하나가 클립보드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모자라면 야간조 더 돌려. 납기 럭이면 위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 오진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그리고 선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나는 등을 더 깊이 벽에 붙였어요.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오진혁이 장부 하나를 빼들었어요. 바로 한나가 방금까지 보고 있던 장부였죠. 페이지를 몇 장 넘기더니 다시 꽂았습니다. 한나에서 두 발짝 거리였어요. 장부 보관 상태 확인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오진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부하들을 앞세우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해치가 닫혔습니다. 한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30초를 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선반 뒤에서 몸을 뺐죠. 촬영 장치에 손을 얹어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사진 18장. 한나는 해치 쪽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밟기 전에 한 번 더 지하 공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줄지어 선 식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서 있었어요. 이튿날 오전 군단 본부 강에서의 집무실 안이었습니다. 책상엔 서류 대신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148부대 일대 지형도였죠. 강에서는 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맞은편엔 부관 이대현 소령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148부대 공식 편성표 가져왔어? 강혜서가 이대현을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대현이 파일을 내밀었어요. 강혜서가 받아 펼쳤습니다. 특수지원부대, 대외 비공개, 예산 항목 분류 불가. 강혜서가 읽으면서 중얼거렸어요. 항목 분류 불가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 감찰 보고서에도 해당 부대는 상위 기밀로 묶여 있어서 저희 쪽에서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대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접근이 안 된다는 게 보호라는 뜻이 아니야. 강혜서가 파일을 덮고 이대현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누군가 일부러 막아뒀다는 뜻이야. 이대현이 입을 다물었어요. 강혜서가 지도 위 148부대 위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SST 2팀, 오늘부터 148부대 외곽 감시 들어가. 하지만 공식 명령서는 없어. 알아들어? 공식 명령서 없이 움직이면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대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내가 책임진다. 강혜서가 짧게 잘랐어요. 이대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혜서는 다시 지도를 봤어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SST 출동 지시를 내리는 사이 복도 끝 어딘가에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군단 본부 안에도 귀가 있었죠. 강혜서는 지도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나서야 창가로 걸어갔어요. 하늘이 낮았습니다. 구름이 두텁게 깔려 있었죠. 인사계 사무실은 부대 안쪽 행정동 1층에 있었어요. 작은 창문 하나가 달린 좁은 방이었죠. 서류 더미가 책상마다 쌓여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한나는 그 방에 자주 들렀습니다. 인사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마다 담당 부사관 최창수 상사를 찾았죠. 최창수는 언제나 온화한 얼굴이었어요. 말이 느리고 손이 꼼꼼했습니다. 하사님, 서류 이쪽에다 내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죠. 한나도 처음엔 경계했어요. 하지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사람이 그랬으니까요. 편했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최창수는 이틀 전부터 한나의 사물함을 눈여겨봤어요. 행정동 CCTV 사각지대를 골라 움직이는 한나의 동선을 머릿속에 정리했죠. 그리고 한나가 야간 근무를 나간 사이 사무실 열쇠로 한나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군복 안감 사이에 납작하게 숨겨둔 물건을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 기기였습니다. 최창수는 기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뒤집어 봤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그날 밤 최창수는 위병소에서 멀리 떨어진 후문 쪽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번호를 눌렀어요. 찾아냈습니다. 국정원 장비가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고했어. 근데 지금 처리하면 냄새나. 내보내.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내보낸다고요? 휴가증 만들어. 긴급 가사 사유로. 내일 오전 중으로. 최창수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내보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창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손을 바지에 슬쩍 닦았어요. 어두운 후문 쪽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창수는 고개를 한번 떨구고 행정동으로 걸어갔어요. 다음 날 오전 한나는 연병장 청소를 마치고 막사로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최창수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었어요. 강하사, 잠깐만요. 한나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긴급 가사 휴가 신청이 올라왔어요. 모친 건강 이상이라고요. 최창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미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한테 연락 못 받았는데요. 한나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전화가 안 됐나 봐요. 아무튼 오늘 오후까지 출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창수가 온화한 얼굴로 말했죠. 한나는 서류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결제자 이름이 오진혁 중령이었어요. 대대장치긴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한나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한나는 침상 앞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어머니 이름이 정확했습니다. 주소도 맞았죠. 그런데 발급 일시가 어젯밤 10시였어요. 어젯밤 10시라면 한나가 야간 근무 중이던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군에서 가족 연락 없이 가사 사유를 먼저 접수하는 경우는 없었죠. 한나는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천천히 깍지를 꼈어요. 눈이 차분해졌죠. 오후 2시 한나는 배낭 하나를 메고 정문 위병소를 통과했습니다. 위병 병사가 휴가증을 확인하고 거수 경례를 했어요. 한나가 답례를 하고 정문 바깥으로 나왔죠. 부대 밖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양쪽으로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이 200m쯤 앞에 보였죠. 한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셌어요. 하나, 둘, 셋.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속도가 느렸습니다. 한나와 같은 속도였죠. 한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앞쪽 소나무 위치를 눈으로 재빨리 잡았습니다. 승합차가 옆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완장을 찬 남자 둘이 내렸죠. 강한나 하사 맞죠? 잠깐 동행해 주셔야겠어요. 남자가 정중한 척 말했어요.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손이 옆구리 쪽으로 가 있었죠. 한나가 두 남자를 번갈아 봤어요. 완장 부착 위치가 틀렸습니다. 왼쪽 팔이 아니라 오른쪽 팔이었죠. 헌병 완장은 반드시 왼쪽 팔에 붙었어요. 한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배낭끈이 풀렸어요. 한나가 몸을 낮추는 척하며 무릎을 굽혔어요. 그리고 그대로 오른쪽 소나무 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잡아. 남자 하나가 외쳤어요. 승합차 뒷문이 열리며 남자 셋이 더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소나무 숲으로 몰려들었죠. 한나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빠르게 통과했어요. 숨을 내뱉지 않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나무까지 밟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배낭을 벗어 던지고 속도를 높였어요. 5명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리고 무기가 없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끝나는 곳에 낮은 돌담이 있었어요. 한나는 돌담을 손으로 짚고 넘었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돌부리에 걸렸어요. 통증이 왔지만 멈추지 않았죠. 앞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창고 건물이 벽처럼 서 있었어요. 막다른 곳이었죠. 한나가 멈췄습니다. 뒤에서 돌담 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나는 숨을 참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올라갈 만한 곳도 없었죠. 발소리가 골목 입구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남자 하나가 골목으로 들어서며 외쳤어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두 주먹을 쥐었어요. 정면을 봤습니다. 그때 창고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가볍게 착지하는 소리였죠. 남자 하나가 지붕 위에서 골목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남자는 순식간에 골목 입구를 막아선 두 사람 중 하나의 손목을 꺾었어요. 다른 하나가 달려들었지만 옆구리를 가격당하고 창고 벽으로 밀렸습니다. 몇 초였어요. 골목 입구가 정리됐죠. 남자가 한나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짧은 머리, 군더더기 없는 체형이었습니다. 한나가 남자의 얼굴을 보고 눈을 좁혔어요. K. 한나가 낮게 불렀습니다. 늦었지. K가 짧게 대답하며 골목 입구 쪽을 살폈어요. 혼자야? 한나가 물었습니다. 응. 빨리 움직여. 뒤에 2명 더 있어. K가 먼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한나가 따라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건물 사이 좁은 통로를 빠르게 통과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다시 붙었습니다. K가 한나의 팔을 잡아당기며 오른쪽 건물 안으로 끌었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구 옆 철제 선반 뒤에 납작하게 붙었어요. 발소리가 건물 앞을 지났습니다. 멀어졌어요.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K가 먼저 숨을 내쉬었어요. 통신 두절된 게 3일 전이야. 원에서 나한테 확인하라고 했어. K가 선반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3일이나 됐어? 한나가 먼지를 손으로 털며 말했어요. 장비 들켰어? 그런 것 같아. 사물함 뒤진 것 같더라고. 한나가 K를 바라봤습니다. 지하 촬영본은 있어. 장부 18장. K가 한나의 손목 쪽을 봤어요. 촬영 장치에 있어? 응. K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야 해. 여기서 얼마나 걸려? 한나가 창고 문 쪽을 보며 말했어요. 공중전화까지 20분. 걸어서 뛰면 10분. 한나가 일어섰습니다. 뛰자. 두 사람은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들판 옆 비포장길로 접어들었죠. K가 앞서고 한나가 뒤를 살피며 달렸어요. 발목 통증이 올라왔지만 한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들판 끝에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슈퍼마켓 앞에 공중전화 부스가 서 있었습니다. 한나가 먼저 들어갔어요. K는 부스 바깥에서 주변을 봤습니다. 한나가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응. 강혜서가 받았어요. 한 번만에 받은 거였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예요. 한나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그래. 어디야 지금? 강혜서가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아무것도 담지 않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부대 복귀해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됐어요. 한나가 말했어요. 문장 중간에 짧은 끊김이 있었습니다. 강혜서가 그 끊김을 들었어요. 알겠어. 건강해라. 강혜서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한나가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뗐어요. 그때였습니다. 부스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탁, 탁, 총소리였습니다. 억제기를 달았지만 숨길 수 없는 소리였죠. 강혜서가 수화기를 두 손으로 쥐었어요. 집무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나. 강혜서가 불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혜서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끊긴 전화를 귀에 댄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총소리였어요. 분명히 총소리였죠. 억제기를 달았어도 어머니 귀엔 들렸습니다. 강혜서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책상 위 지도를 폈습니다. 148부대 일대였어요. 손가락이 부대 외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강혜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복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보최고위원 B의 직통 번호가 적힌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부스 밖에서는 K가 쓰러진 남자 하나를 창고 담 뒤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부스에서 나왔어요. K의 왼쪽 팔 아래 피가 배어 있었죠. 한나가 K의 팔을 잡았습니다. 맞았어? 스쳤어. 괜찮아. K가 팔을 빼며 말했어요. 한 명 더 있어. 저쪽 슈퍼 뒤에. K가 턱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담 쪽으로 붙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마을이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죠. 서울 도심 한가운데 오래된 한옥 건물이 골목 끝에 숨어 있었어요. 간판도 없고 경호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부터 공기가 달랐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눈이 있었어요. 강혜서가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복이 아니었어요. 짙은 색 외투를 걸쳤고 손엔 서류 봉투 하나만 들었죠. 한옥 대문 앞에서 멈추자 안쪽에서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루 끝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 머리가 희끗하고 눈이 깊은 남자였습니다.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위원장 B였어요. B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혜서를 봤습니다. 앉아요. B가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어요. 강혜서가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서가 봉투를 밀었어요. B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지하 공간, 장비, 장부. B가 한 장씩 넘겼죠.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찻잔 옆에 놓인 손가락 끝이 탁자를 한번 눌렀다가 떼졌습니다. 148부대 지하입니까? B가 마지막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네. 대규모 마약 재배 단지입니다. 민간 유통망으로 흘러나간 물량이 이미 수도권 전역에 퍼져 있고요. 강혜서가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온 사람은 제 딸입니다. 국정원 소속입니다. B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혜서를 봤습니다. 지금 딸이 어디 있어요? 부대 밖에 있습니다. 흑풍해가 암살조를 붙였어요. 지금 이 시각에도 쫓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혜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B가 그걸 봤어요. 흑풍해가 군단 본부까지 손을 뻗었다고 보십니까? B가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으며 물었어요. 네. 제가 SST 감시 지시를 내린 날 저녁 부관 외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다음 날 새어나갔습니다. B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등을 기댔어요. 잠시 천장을 봤습니다. 공식 라인으로는 못 가겠군요. 공식 라인은 이미 오염돼 있습니다. 강혜서가 말했어요. 군 검찰이나 감찰단을 통하면 흑풍해에 먼저 정보가 갑니다. 그러면 증거는 사라지고 제 딸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B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천천히 규칙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강혜서가 B를 똑바로 봤습니다. 비공식 작전 승인입니다. SST를 제 지휘 아래 투입할 권한, 그리고 148부대 일대 위성 감찰 접근권을 주십시오. B가 강혜서를 오래 봤어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현장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제가 직접 지휘합니다. 강혜서가 말했어요. B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작전명은 뭐로 하겠습니까? 여명 작전입니다. B가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야경이 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장군이 집니다. B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강혜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비가 강혜서를 보지 않고 말했죠.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강혜서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군단 본부 경납고 안에 SST 대원 22명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전투 장구를 갖춰 입은 대원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어요. 경납고 안이 조용했습니다. 헬기 2대가 그 뒤로 날개를 펴고 서 있었죠. 강혜서가 경납고 문으로 들어왔어요.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군장을 직접 맨 채였죠. 대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잡았어요. 강혜서가 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훑었어요. 오늘 작전은 공식 명령 개통 바뀝니다. 강혜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경납고 안에 퍼졌습니다. 기록도 없고 훈장도 없어요. 나중에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대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48부대 지하에 이 나라 군복을 입은 자들이 마약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불법 무기를 사들이고 군 내부를 갉아먹었어요. 강혜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안에서 썩히는 암세포를 오늘 밤 도려냅니다. 경납고가 조용했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죠. SST 1팀장 박도윤 대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경례했어요. 준비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원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강혜서가 몸을 돌렸어요. 헬기 쪽으로 걸었습니다. 군장 어깨끈을 고쳐 잡으며 탑승구로 올라섰죠. 경납고 문이 열렸어요. 바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헬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날개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점점 빨리, 더 빠르게. 헬기가 지면에서 떠올랐어요. 2대가 나란히 어둠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강혜서는 창밖을 봤어요. 아래로 군단 본부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헬기 2대가 148부대 상공에 도달한 건 새벽 4시였어요. 아래로 부대 불빛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강혜서는 헤드셋을 고쳐 쓰고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위성 화면이 무릎이 단말기에 떠 있었습니다. 부대 외곽, 탄약고 건물, 그리고 그 아래 지하 터널 입구. SST 대원들이 강화 준비를 마친 채 좌석에 붙어 있었죠. 그때 강혜서의 헤드셋으로 다른 주파수가 들어왔어요. 군 본부 상황실이었습니다. 군단장님, 군 본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부관 이대현의 목소리였어요. 말해. 강혜서가 단말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방금 군 본부 비상라인으로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148부대 지하 터널에 자폭 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부대 반경 2km 안에 민간인 거주 구역이 있는데 터널 안가스 배관을 터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강혜서가 창밖을 봤어요. 보낸 쪽이 어디야? 익명입니다. 하지만 군 내부 비상라인 접근 코드를 정확히 입력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코드라고 하네요. 강혜서가 헤드셋을 잠깐 내렸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흑풍해였어요. 헬기가 뜬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 강혜서가 헤드셋을 다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단장님, 지금 민간 방송 3곳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군단장 강혜서가 개인적인 사유로 SST를 무단 출동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군 병력을 사병화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강혜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헬기가 흔들렸어요. 바람이 강했죠. 군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현이 물었습니다. 작전 계속한다. 강혜서가 말했어요.
하지만 본부에서 귀한 명령이 작전 계속한다고 했어. 강혜서가 잘났습니다. 헤드셋을 내리고 박도윤 대위를 봤어요. 지하 터널 입구 상황 확인해. 위성으로 확인했을 때 터널 입구 쪽에 인원 6명이 집결해 있습니다. 중화기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도윤이 단말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혜서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점 6개가 터널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K 요원 위치는 부대 남쪽 외곽입니다. 강 대위와 같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강혜서가 단말기를 덮었어요. 한편 부대 외곽 남쪽이었습니다. K와 한나는 철조망 아래 수풀 속에 엎드려 있었어요. 한나의 손에 소형 수신기가 들려 있었죠. 수신기 화면에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터널 안에 가스밸브가 있어. 지하 3층 배관실. 한나가 화면을 K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 K가 물었습니다. 지하 내려갔을 때 봤어. 배관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안에서 진동음이 났거든. 가스배관이 거기서 외부로 연결돼 있어. 한나가 철조망 너머 탄약고 건물을 봤어요. 밸브 잠그면 가스 방출 못해. 자폭장치 위력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K가 한나의 얼굴을 봤습니다. 혼자 들어가려고. 한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철조망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K가 한나의 팔을 잡았어요. 터널 입구에 사람 깔려 있어. 혼자면 못 들어. 우회로 있어. 탄약고 건물 지하로 직접 내려가면 터널이랑 연결돼. 한나가 K의 손을 풀며 말했어요. 그쪽엔 경비가 없어? 없어. 오진혁이 거기는 비밀 유지 때문에 오히려 경비를 세우지 않았거든. 위에서 보면 폐건물이니까. K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터널 입구 쪽 이목 끌게. 그 사이에 들어가. 한나가 K를 봤어요. 총 맞은 팔로. 스쳤다고 했잖아. K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한나가 한 박자 멈췄어요.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5분 줘. 4분. K가 말했어요. 한나가 철조망 아래를 빠져나갔습니다. 수풀 속으로 몸이 사라졌어요. K는 허리를 낮추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터널 입구 쪽이었어요. 팔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걸음을 늦추지 않았죠. 탄약고 건물 안이었습니다. 한나는 해치를 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이 끝나는 곳에서 복도가 뻗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철제 문이 보였어요. 배관실이었죠. 그때 복도 옆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나가 몸을 벽에 붙였어요.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복도 옆 통로에서 군복 차림의 남자 둘이 나왔습니다. 중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한나를 보자마자 총구가 올라갔죠. 거기서 남자 하나가 외쳤어요. 한나가 멈췄습니다. 두 손을 천천히 들었어요. 배관실 문까지 남은 거리를 눈으로 잰 채였죠. 10발짝이었습니다. 총구 2개가 한나를 향해 있었어요. 복도가 좁았습니다. 도망칠 방향이 없었죠. 무릎 꿇어. 남자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어요. 한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배관실 문에 고정돼 있었어요. 천장에서 소리가 났어요. 둔탁하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남자 둘이 총구를 한나에게 고정한 채 위를 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 환기 덮개가 터지며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레펠줄을 타고 내려온 SST 대원이었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몸을 낮추며 총구를 가진 남자의 손목을 꺾었어요.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대원이 나머지 남자를 복도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짧은 충격음이 났습니다. 두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죠. 대원 하나가 한나를 봤어요.
강 대위님, 다친 데 없으십니까? 한나가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없어. 배관실 문 열어줘. 대원이 장비를 꺼내 문을 건드렸어요.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한나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배관실 안은 파이프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굵은 파이프, 가는 파이프, 색깔별로 구분된 밸브들이 천장까지 얽혀 있었어요. 한나는 수신기 화면을 꺼내 배관 구조를 대조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파이프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가 왼쪽 벽 아래쪽에서 멈췄죠. 붉은색 밸브였습니다. 주밸브였어요. 한나가 밸브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양손으로 밸브를 잡았습니다. 힘을 줬어요. 밸브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이를 물었어요. 다시 힘을 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밸브가 돌아갔어요. 파이프 안에서 진동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가스 냄새가 옅어졌어요. 한나가 일어섰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나가 몸을 돌렸죠. 강에서였습니다. 군장을 맨 채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전투복 어깨에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죠. 강혜서가 배관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한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강혜서를 봤습니다. 강혜서가 한나를 봤어요. 한나의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 군복이 찢겨 있었어요. 강혜서가 한나의 팔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한나의 눈을 봤어요. 한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혜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혜서가 배관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폭장치가 어디 있어? 터널 깊은 곳입니다. 여기서 2구역 더 들어가야 해요. 한나가 수신기 화면을 어머니에게 보였어요. 강혜서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확실하지 않아요. 원격 작동도 가능한 구조라 흥룡이 언제든 손 뗄 수 있어요. 강혜서가 수신기를 한나에게 돌려줬어요. 앞서 한나가 먼저 걸었습니다. 강혜서가 뒤를 따랐어요. SST 대원 둘이 양옆을 붙었죠. 터널은 배관실 뒤쪽 철문을 지나면서 시작됐어요. 천장이 낮고 바닥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일정 간격으로 달려 있었지만 몇 개는 꺼져 있었어요. 한나가 야간 조명을 켜고 앞을 봤습니다. 2번째 격벽 지나면 나와요. 한나가 낮게 말했어요. 첫 번째 격벽을 지났습니다. 2번째 격벽 앞에서 한나가 속도를 줄였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공간이 열렸어요. 가로 10m쯤 되는 방이었습니다. 가운데 철제 상자가 바닥에 고정돼 있었어요. 상자 위에 숫자, 패널이 달려 있었습니다. 숫자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나가 무릎을 꿇고 패널 앞에 앉았습니다. 강혜서가 옆에 섰어요. 어떻게 돼 있어? 암호 입력 방식이에요. 틀리면 즉시 작동합니다. 한나가 패널을 들여다봤어요. 숫자 버튼이 10개였습니다. 입력창이 비어 있었죠. 자릿수는 패널 구조상 6자리예요. 강혜서가 무릎을 꿇고 한나 옆에 앉았습니다. 패널을 같이 들여다봤어요. 한나가 버튼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버튼 사이 간격을 재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어머니. 한나가 강혜서를 봤어요. 버튼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 패널 만든 사람이 버튼 배열에 뭔가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혜서가 패널을 다시 봤습니다. 버튼과 버튼 사이를 눈으로 재봤어요. 한나 말이 맞았습니다. 1번과 2번 사이가 다른 버튼 간격보다 좁았어요. 그리고 5번과 6번 사이가 유독 넓었습니다.
짧고 긴 간격. 강혜서가 중얼거렸어요. 한나가 강혜서를 봤습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어요. 강혜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스부호야. 한나가 패널을 다시 봤어요. 버튼 간격을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좁은 간격은 점이었어요. 넓은 간격은 선이었죠. 한나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점, 선, 선. 한나가 강혜서를 봤어요. 숫자로 치면 110, 0이에요. 강혜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가 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렸어요. 1을 눌렀습니다. 2를 눌렀어요. 0을 눌렀습니다. 2를 눌렀어요. 0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0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한나가 숨을 참았습니다. 강혜서가 한나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마지막 버튼을 눌렀어요. 패널이 조용해졌습니다. 빨간 숫자가 꺼졌어요. 초록 불이 들어왔죠. 터널 안이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강혜서가 손을 걷었어요. 한나가 패널에서 손을 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일어섰어요. SST 대원이 통신기를 들었습니다. 자폭장치 해제됐습니다. 가스 차단 확인. 외곽 상황 보고해 주십시오. 통신기에서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외곽 제압 완료됐습니다. 터널 입구 쪽 용병 6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K 요원도 안전합니다. 강혜서가 통신기를 받았습니다. 데이터 송신 준비됐어. 네. 고출력 송신기 연결 완료됐습니다. 언제든 보낼 수 있습니다. 강혜서가 한나를 봤어요. 촬영 장치. 한나가 손목에서 장치를 풀어 강혜서에게 건넸습니다. 강혜서가 장치를 대원에게 넘겼어요. 보내. 대원이 장치를 송신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전송 표시가 떴어요. 사진 18장, 영상 2개, 장부 데이터. 수신처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안보최고위원 비의 집무실, 그리고 주요 언론사 5곳이었어요. 전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11분 후였어요. 비의 집무실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군, 검찰 비상 출동 명령이 발령됐어요. 전국 각지에서 흑풍의 은거지를 향해 수사 차량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5곳이 같은 시각에 포위됐어요. 터널 안에서 강혜서의 통신기가 울렸습니다. 군단장님, 148부대 전 구역 장악됐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였어요. 강혜서가 통신기를 내리고 터널 출구 쪽을 봤습니다. 한나도 같은 방향을 봤어요. 출구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흥룡의 본명은 박무진이었어요. 군 경력 32년 전직 특수전 사령관 출신이었습니다. 148부대를 창설한 것도 흑풍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박무진이었죠. 박무진은 터널이 장악되던 시각 혼자 부대 북쪽 외곽 울타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리 마련해둔 탈출로였습니다. 울타리 아래 땅이 파여 있었고 반대편엔 차 한 대가 서 있었죠. 박무진이 땅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울타리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절반쯤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발목 위에 손이 올라왔어요. 박무진이 몸을 비틀었습니다. 빠져나오려 했지만 소나기가 풀리지 않았어요. 억지로 몸을 당기자 발목이 꺾였습니다. 박무진이 이를 악물며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일어서려는 순간 정강이가 걸렸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며 손을 짚었죠. 고개를 들었을 때 강혜서가 서 있었어요. 군장을 그대로 맨 채였습니다. 전투복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울타리 아래를 기어왔던 거였죠. 박무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강혜서를 봤습니다. 두 사람 거리가 3발짝이었어요.
강 중장. 박무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러면 당신도 끝이야. 나 잡아봤자 위에 더 큰 놈들이 있어. 강혜서가 말하지 않았어요. 박무진의 눈을 봤습니다. 나는 그냥 시스템 안에 있었던 거야. 이 나라 군대가 원래 이래. 내가 없어진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박무진이 한 발짝 옆으로 움직였어요. 차 쪽이었습니다. 강혜서가 움직였어요. 박무진의 앞을 막았습니다. 박무진이 강혜서를 봤어요. 그리고 주먹을 올렸습니다. 강혜서가 팔로 받아냈어요. 박무진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렸습니다. 박무진이 신음을 냈어요. 무릎이 꺾이며 땅에 닿았죠. 강혜서가 박무진의 팔을 누른 채 등 뒤에 섰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지. 강혜서가 말했어요. 달라지게 하면 되지. SST 대원 둘이 울타리 옆에서 다가왔습니다. 박무진의 양팔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강혜서가 손을 뗐습니다. 발끝에 힘을 빼고 뒤로 물러섰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흑풍의 가담자 43명이 전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군, 검찰이 148부대 지하를 완전히 봉쇄했어요. 언론에는 하루 종일 관련 보도가 쏟아졌죠. 강에서 군단장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무단 출동이라는 보도는 사라졌어요. 대신 군 내부 비리를 단독으로 적발한 지휘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강에서는 그 보도를 보지 않았어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연병장의 아침 점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열을 맞추며 구령에 맞춰 뛰었습니다. 강혜서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녁 신청서였어요. 이미 며칠 전에 써두었던 거였죠. 강혜서가 서명란에 펜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저녁식은 군단 본부 연병장에서 열렸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있었지만 햇살이 따뜻했어요. SST 대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박도윤 대위가 앞줄에 서 있었죠. 이대현 소령이 눈가를 한번 훔쳤어요. 강혜서가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마쳤습니다. 강혜서가 말했어요. 짧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강혜서가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연병장 입구 쪽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평복 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짧은 재킷을 걸쳤고 머리를 뒤로 묶었어요. 강한나였습니다. 한나가 강혜서를 봤어요. 강혜서가 한나를 봤습니다. 한나가 연병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강혜서가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거리가 좁아졌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멈췄습니다. 한나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이고 이마 옆에 댔습니다. 경례였어요. 평복 차림으로 하는 경례였죠. 강혜서가 한나를 봤어요. 한 박자 지나서 강혜서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마 옆에 댔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경례를 했습니다. 연병장에 바람이 불었어요.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병사들이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혜서가 먼저 손을 내렸어요. 한나도 손을 내렸습니다. 강혜서가 딸을 봤어요. 한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연병장을 걸어 나갔어요. 어깨가 같은 높이였습니다. 걸음도 같은 속도였어요.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연병장을 걸어 나오는 그 뒷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강혜서는 계급도 직함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무거운 것을 품고 걸어 나왔죠.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 강한나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름을 감추고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에서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두 여자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좋아요로 응원하는 한 걸음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